안녕하세요. 다나작가 채널입니다. 낀 수필집 주인석 뒷주머니 걷어붙인 소매 밑으로 힘줄이 툭툭 붉어졌다. 주먹을 쥔 손은 금방이라도 칠 것 같다. 얼핏 본 얼굴은 카이저 수염의 높은 코, 쌍꺼풀 짙은 눈, 단번에 그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궤령에 있는 무인상의 모습이다. 삐딱한 각도의 부리부리한 눈을 피해 등 뒤로 갔다. 그의 뒤에는 등을 훑어내리는데 허리춤에 앙증맞은 주머니가 달려있다. 덩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 싱거운 웃음이 나지만 우락부락한 앞모습을 보면 이내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웃음을 거두게 된다. 무인상을 보면 그 옛날 신라가 외국과 무역을 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왕의 사후에 무인상을 만들어 세울 정도라면 제법 많은 외국인들이 신라를 들락거렸을 것이고 공헌한 바가 컸다는 것이기도 하다. 신라시대 외국인들이 기여한 바가 컸던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의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인들이 표면적으로는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무역이라는 말을 감히 써도 될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결혼 무역임에 틀림없다. 홍기를 놓친 농촌 노총각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보다 좋은 교류라 하겠다. 게다가 출산을 저조로 고민하는 시점에 우리나라 인구를 늘려주는데 한몫하니 감사하기 그지없다. 또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같이 인형처럼 예쁘다. 그러나 좋은 유전인자만 받은 아이들이 많아져서 앞으로도 더 잘생긴 인물이 속속 나올 것이고 동시에 두 개의 나라의 문화를 잘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니 지구촌이라 말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 그런데 이런 결혼 무역이 꼭 장점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류하는 나라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가난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다. 너무 짧은 기간에 돈을 해치우니 결혼 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도 하소연할 곳 없다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모든 불행은 당사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가슴앓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총각도 베트남 처녀와 결혼했다. 그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몸이 성치 않는 데다가 농사를 짓고 있어서 우리나라 처녀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다. 마침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행사가 있어 그도 서류를 냈고 아리따운 20살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동네의 경사였다. 베트남 아가씨를 데려오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었지만 그의 행복을 어찌 값으로 매길 수 있겠는가. 찡그리면 살던 얼굴에 꽃이 피기 시작했고 지켜보는 이웃 어른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으니 온 동네가 환해졌다. 나도 베트남 처녀가 무척 궁금했던 터라 음료수 한 통을 사들고 그의 집에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연민이 일었다. 그 총각에게는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외국 처녀를 보는 순간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다. 이제 피고 있는 꽃송이, 솜털이 보송보송한 뽀얀 피부,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드는 처녀였다. 딸을 이국으로 시집 보내야만 했던 그녀 부모의 애통함이 내 마음에 오버랩되었다. 별 도움도 안 되는 생각에 빠진 나를 화들짝 놀라게 한 것은 총각이 황소 엉덩이를 철썩 갈기는 소리 때문이었다. 마당 전체가 마옥간이고 새똥이고 파리떼였다. 지붕은 살려둔 채 내부만 개량한 집은 나지막하여 문을 열고 들어갈 땐 고개를 숙여야 했다. 날씬한 몸매에 제법 큰 키를 숙이고 제2의 인생 문을 열고 들어왔을 그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총각의 집은 가난했다. 서너마지기 농사에 소 몇 마리 총각 앞으로
나오는 장애자 보조금이 전부였다. 외국 처녀를 데려올 양으로 소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리고 서류에 재산을 부풀려 적었고 장애도 사고였다고 허위로 기재했다고 한다. 총각의 말만 믿고 시집온 처녀는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말이 통하지 않아도 사태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으리라. 믿음을 송두리째 날치기 당한 실망감이었을까? 내가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나는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많은 말들을 뭉쳤다. 그리고 그녀 손을 꼭 잡아주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 후에도 가끔 그녀 생각을 했다. 몇 달이 지나 그 집을 들렀을 때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직감적으로 그녀가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총각은 한 달째 울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너무나 컸다. 밤낮으로 고향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울어대니 할 짓이 아니었단다. 하는 수 없이 소를 팔아 그녀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베트남에 한번 다녀오자며 그들 부부는 비행기를 탔다. 호치민 공항에 내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던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총각은 외국 공항에 버려졌다. 총각은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가 결혼 서류마저 거짓이 많아 하소연할 곳도 없다는 것이다. 잠시 머물다 간 자리지만 그녀는 총각의 가슴에 큰 구멍을 내고 말았다. 어쩌면 그녀 가슴에 먼저 큰 구멍이 났을지도 모른다. 속았다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궁리를 하며 들키지 않을 마음의 주머니를 뒤로 찼을 것이다. 뒷주머니를 차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머리와 가슴으로 딴 주머니 바느질을 해댄다. 몰래 만든 그 주머니에는 몇 푼의 돈보다 챙겨갈 마음을 먼저 담는다. 믿음에 금이 가면 뒷주머니를 만들고 위안을 삼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일지도 모른다. 무인상의 허리춤에 찬 주머니를 보니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쯤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뒷주머니는 찰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그 옛날 부리부리한 눈의 외국 상인은 무엇 때문에 작고 앙증맞은 주머니를 뒤로 찼을까?